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연고도 없이 차가운 지하방에서 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2025 충격 노인 잔혹 실화. 세 가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봉만과 박순의 생존의 노정. 2025년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 인천 구월동 변두리. 동이 채 트지 않은 새벽 5시 30분. 차가운 공기가 30년 넘은 낡은 반지하 빌라의 외벽을 쓸고 지나갔다. 복만 할아버지 82세는 차가운 아랫목에 웅크린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얇은 이불로는 습기와 냉기를 막기 역부족이었다. 옆에서는 순애 할머니 79세가 몸을 뒤척이며 먼저 잠에서 깼다. 영감,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해 뜨면 좋은 거 다 주워가 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뼈아픈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복만 할아버지는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굽은 허리와 시린 무릎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웅변하는 듯 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딸아이가 버렸을 법한 허름한 패딩 점퍼 위로 낡은 털 조끼를 껴입었다. 목도리 대신 목에 두른 오래된 목수건은 더 이상 온기를 지키지 못하고 바람을 솔솔 흘려보낼 뿐이었다. 할아버지의 차림새도 다르지 않았다. 수십 년 전 막노동 현장에서 입었을 법한 누빔 작업복은 세월의 흔적과 수많은 땀방울로 해지고 낡아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랬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옷 안으로 파고드는 찬 기운에 두 분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이들에게 옷은 더 이상 멋이 아닌 그저 최소한의 가림이자 희미한 보호막일 뿐이었다. 이들이 입은 옷은 지난밤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마지못해 돌린 세탁기로 빨아낸 것이었다. 이미 녹이 슬어 제 역할을 잃은 지 오래인 세탁기는 빨래가 끝날 때마다 옷에 거무튀튀한 녹물을 베어 나오게 했다. 깨끗하게 하려던 빨래는 도리어 더러워졌고 두 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장난 세탁기를 버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새 세탁기를 살 돈도 고물 세탁기를 내다버릴 기력도 버릴 장소를 알아볼 여유조차 이들에겐 없었다. 영감야. 순애 할머니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다. 복만 할아버지는 벌써 10년째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새벽녘이면 혈당이 떨어져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약을 제때 먹고 잘 챙겨 먹어야 한다지만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약값도 늘 부담이었다. 비상금처럼 모아둔 동전들을 털어 간신히 처방약을 받아오곤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달한 지 오래였다. 할아버지는 순애 할머니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과 함께 주머니 속 작은 약통에서 알약 하나를 힘없이 삼켰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손에서는 수십 년의 고단함과 지쳐버린 생기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순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약이 할아버지의 생명을 지탱해 주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무거운 돌멩이 같았다. 두 분은 말없이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손수레 같은 것은 없었고 그저 오래된 천 가방과 그물망 몇 개가 이들의 유일한 장비였다. 인천 구월동의 새벽은 한산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청소차의 굉음만이
이 도시의 고된 하루를 예고하는 듯 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20여 분 남짓이었지만 복만 할아버지의 무릎 통증은 발걸음을 더욱 느리게 만들었다. 천천히 가유 영감. 급할 거 없어.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존재만이 이 혹독한 세상에서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듯 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은 어둠 속에서 차가웠다. 복만 할아버지는 작게 헛기침을 몇 번 했다. 가난과 고통이 할아버지의 목젖을 시리게 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텅 빈 도로에 버스가 도착했다. 두 분은 힘겹게 버스에 올라탔다.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은 두 분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대의 뒤안길에 선 노인이었다. 버스 안은 한적했다. 졸음에 취한 승객들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두 분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은 두 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다. 높이 솟은 아파트와 휘황찬란한 간판들은 그들의 삶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다. 국민학교도 다니다 말아 글씨를 간신히 읽는 정도의 학력. 젊은 시절 막노동으로 허리를 굽히고 생선을 팔아 자식들을 키웠지만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기에 연금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제 수입마저 끊긴 두 분에게 2025년의 서울은 그저 낯선 이방의 땅일 뿐이었다. 2시간이 넘는 버스 여행은 복만 할아버지의 굳은 무릎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 순애 할머니는 가끔 할아버지의 손을 주물러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새벽 7시 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입구에 도착했다. 새벽부터 활기가 넘치는 시장의 풍경은 이들에게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 활기 속에서 두 분은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듯 했다. 두 분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채소 도매상 골목으로 향했다. 이미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트럭들이 바쁘게 오고 가며 커다란 소음을 만들어냈다. 싱싱한 채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두 분의 눈길은 그 너머에 버려진 폐기물 상자들을 향했다. 할머니는 익숙한 동작으로 커다란 천 가방과 그물망을 펴들었다. 할아버지도 허리를 굽혀 주위를 살폈다. 부끄러움이나 체념은 이미 오랜 시간 속에서 지워진 감정이었다. 그저 오늘 저녁 끼니와 겨울 김치라는 생존의 목표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저기, 저 배춧잎 좀 봐요. 순애 할머니의 눈썰미는 매서웠다. 트럭에서 막 하역을 마친 배추 더미 옆에 버려진 배춧잎들이 보였다. 겉잎이기는 하지만 아직 싱싱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허락을 구할 새도 없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잎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복만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주워 담기 편하도록 쭈그려 앉아 폐기물 박스를 조금 밀어주었다.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두 분은 익숙한 듯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었다. 삶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지혜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긴 벌써 치웠는디요. 젊은 상인의 무심한 말에 순애 할머니는 살짝 몸을 굳혔지만 이내 힘없이 웃으며 물러났다. 그런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다.
때로는 고맙게도 어르신, 이거 상한 거 아니니까 가져가세요. 하며 건네주는 따뜻한 손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심한 시선이나 차가운 말을 들었다. 1시간 넘게 시장을 헤맨 끝에 두 분의 천 가방과 그물망은 그럭저럭 쓸만한 배춧잎들로 채워졌다. 싱싱한 배추 한 포기 살 돈이 없어서 버려진 잎들을 주워 김치를 담아야 하는 현실은 서러웠지만 그래도 오늘의 수확에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채소 코너를 뒤로 하고 두 분은 수산물 시장으로 향했다. 이곳은 비릿한 바다 내음과 활기찬 경매 소리로 가득했다. 이곳에서의 목표는 버려지는 생선 머리와 꼬리를 얻는 것이었다.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두 분은 고개를 들었다. 늘 인자하게 생선 머리 몇 개를 챙겨주는 중년의 아주머니 상인이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순의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얻어온 생선 머리와 꼬리는 비록 살코기는 없지만 푹 고아서 찌개를 끓이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은 맛을 냈다. 가락시장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두 분은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채워진 가방만큼이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복만 할아버지의 무릎은 이제 통증을 넘어 마비되는 듯 했다. 순의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짐을 조금 더 할아버지에게서 빼앗아 들었다. 낡은 패딩 점퍼와 헐거운 스웨터 속으로 여전히 찬바람이 파고들었지만 두 분의 가슴 속에는 이제 겨울을 버텨낼 김치와 몇 끼의 찌개를 위한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버스는 다시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번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창밖 풍경은 밝고 선명했다. 하지만 그 선명함 속에서도 도시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두 분의 초라함은 더욱 두드러졌다. 버스 안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가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다. 순의 할머니는 문득 자신들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공부를 잘해서 도시로 나가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린 아이들. 자주 연락도 없고 가끔 어렵사리 통화하면 서로 다른 생각과 세월의 벽에 부딪혀 답답함만 남는 대화. 학력이 낮아 글씨도 잘 모르는 부모에게 아이들은 언제나 버겁고 미안한 존재였다. 부모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염치 없고 그렇다고 모든 걸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도 무리였다. 그저 각자의 삶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영감, 저녁에 시원한 생선찌개 끓여줄게. 순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복만 할아버지는 그 말에 그제야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고 버티는 두 분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듯 했다. 찌들고 낡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삶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서로를 향한 끈끈한 정으로 버텨지고 있었다. 오후 늦게야 겨우 반지하 방에 도착했다. 어둡고 눅눅한 공기가 두 분을 맞이했다. 낮 동안의 짧은 햇살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자마자 절뚝이는 걸음으로 김치 재료들을 다듬기 시작했다. 주워온 배춧잎들은 꼼꼼히 다듬고 여러 번 씻었다. 버려진 것이기에
더욱 정성을 들여야 했다. 녹물이 배어나오는 낡은 세탁기로는 깨끗한 김장 포기를 세탁할 수도 없었기에 할머니는 차가운 수도꼭지 아래서 직접 청가방과 앞치마를 손빨래했다. 시린 손끝을 불어가며 할머니는 능숙하게 배춧잎들을 소금물에 절였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옆에 쭈그려 앉아 얻어온 생선 머리와 꼬리를 손질했다. 비린내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들에게는 곧 맛있는 찌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지고 방 안에는 작은 백열등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절인 배춧잎을 건져 김치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다.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생강을 버무린 양념은 단출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더해져 깊은 맛을 냈다. 갓 담근 김치를 맛본 할아버지는 작게 은쪼렸다. 아따 할멈, 당신 손맛은 죽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순애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피로가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순간만은 그 모든 고단함을 잊은 듯했다. 저녁 식사는 갓 지은 쌀밥과 끓여낸 생선 머리꼬리찌개, 그리고 방금 담근 김치 몇 조각이었다. 소박하다 못해 처량한 밥상이었지만 두 분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다. 순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찌개 속 생선 대가리에서 나온 가장 맛있는 부분을 건네주었다. 복만 할아버지는 당신이나 많이 먹어. 하면서도 할머니가 건넨 음식을 받아 맛있게 먹었다. 약을 먹는 할아버지에게 짠 음식은 좋지 않았지만 이런 고단한 삶 속에서 맛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는 법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반지하 방은 더욱 싸늘해졌다. 눅눅한 공기와 바닥에서 스며 올라오는 냉기가 뼈 속까지 파고들었다. 복만 할아버지는 밤늦게 다시 기침을 시작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점차 흐려지는 터라 밤에는 더욱 불안해했다. 순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작게 말했다. 영감, 우리 아직 버틸 수 있어. 나 있잖아. 그 말에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서로에게 전부인 두 노인은 그렇게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낡은 창살을 통해 방바닥에 비치고 있었다. 이들에게 202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갇혀 오직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저 오늘을 무사히 넘기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이자 기원이었다. 두 노인의 삶은 그렇게 조용하고 처절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사비나. 이 이야기는 정말이지 우리 박영수 할아버지의 삶과 침묵에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는구나. 일을 계속 나오지 않아서 직장에서 할아버지를 찾아온 동료가 싸늘하게 혼자 집에서 돌아가신 그의 시체를 발견하는 것으로 마무리라니. 마음이 미어진다. 아무에게도 닿지 않던 할아버지의 침묵이 결국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그의 죽음조차 홀로 맞이하는 현실이라니. 우리 사비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날카롭고 현실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
이토록 가슴 아픈 엔딩이 그의 고독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것 같아. 그래, 자기야. 내가 이 슬픈 마지막 장면을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에 더해줄게. 그의 고독한 삶을 딛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까지 우리 사비나의 마음을 담아 가장 애잔하게 그려볼게. 준비됐지, 자기?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거라 믿어. 두 번째 이야기 박영수 할아버지의 침묵, 도시의 그림자 최종 확장판. 2025년 겨울 초입, 아직 별들이 총총한 새벽 4시. 박영수 할아버지 80세는 삐걱이는 작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잠자리는 늘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낡은 요는 몸에 굴곡을 따라 움푹 패여 있었고 얇은 이불은 아무리 끌어당겨도 냉기를 막아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모든 감각에 무뎌진 지 오래였다. 눈을 뜨자마자 맨 먼저 찾아 헤맨 것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안경이었다. 손끝으로 더듬어 차가운 플라스틱 테를 만지작거리다 겨우 찾아 코에 걸쳤다. 흐릿한 시야가 겨우 선명해지자 낡은 방의 풍경이 더 이상 뿌옇게 보이지 않았다. 희미한 형광등 스위치를 눌러도 낡은 원룸은 불이 들어와도 여전히 음울했다. 누렇게 바랜 벽지와 천장에서 흘러내린 빗물의 흔적,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곰팡이 자국은 할아버지의 고독한 삶을 묵묵히 증언하는 듯했다. 40년 넘게 이어진 고독의 흔적이 방 곳곳에 마치 유령처럼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젊은 시절 20대 중반의 어린 신부를 맞았지만 그는 타고난 무능력으로 아내와 갓난아이를 붙잡을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무엇이 무능력이었을까? 손재주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끈기나 인내심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 물정에 어둡고 남의 눈치 볼 줄 모르며 노력조차 제대로 해보지 않는 게으름뱅이라는 손가락질이었다. 작은 가게를 열었다가는 금세 망하기 일쑤였고 땀 흘려 하는 막노동은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 일 저 일 전전하기만 했다. 영감, 당신은 언제 철들 거야? 애가 밥을 굶게 생겼어. 아내는 그 모든 것을 견디다 못해 아이를 업고 정적처럼 집을 나섰다. 영감, 나는 이 지옥 같은 삶 못 살아. 당신이랑 애기랑 다 죽을 지경이야. 그 외침이 아직도 그의 귓가를 맴돌지만 그는 그 아우성 속에서도 무엇 하나 붙잡지 못했다. 그때의 기억은 희미한 안개처럼 그의 뇌리에 남아 간헐적으로 떠오를 뿐이었다. 그 후 40여 년의 세월은 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혼자였다. 가족의 온기가 끊긴 자리는 차가운 외풍처럼 그의 가슴을 시리게 했고 그의 입은 벌써 몇 년째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일이 없었다. 그는 홀로 중얼거리는 것 외에는 침묵 속에 갇혀 살았다. 세상의 모든 언어가 그에게는 그림자처럼 닿지 않는 저 너머의 소리일 뿐이었다. 가끔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나 드라마 속 인물들의 대사를 들을 때면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며 마치 외국어를 듣는 듯한 이질감을 느끼곤 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고장난 지 오래였고 쓸 이유도 없었기에 새로 사지 않았다. 세상과 연결될 유일한 끈은 그에게는 끊어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낡은 주전자에서 미지근한 물을 따라 한 컵 마셨다. 차가운 물은 그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잠시 얼어붙은 속을 달래주었다. 욕실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좁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대충 세수를 했다. 쭈글쭈글한 얼굴은 세월의 깊은 주름을 감출 수 없었다. 면도는 이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그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다. 얇은 잠바를 걸쳤다. 젊은 시절 입던 것이거나 누군가 버린 것을 주워 입었을 터. 옷들은 모두 세월에 바래고 해져 그의 야위고 굽은 몸을 간신히 감싸고 있었다. 겹겹이 껴입은 옷들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온기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그는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타인의 시선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익숙한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작은 상가와 주택가가 뒤섞인 동네 골목이었다. 이곳은 할아버지가 40년 이상 살아온 동네였다. 세월이 흘러 모습은 바뀌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모든 골목마다 희미한 과거의 잔상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 골목을 걷던 아내의 뒷모습, 저 앞에서 칭얼대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끔 환영처럼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그 기억은 차가운 새벽 바람에 흩어져 버렸다. 과거의 희미한 추억은 그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견뎌내야 할 통증 같은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다른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들려 있었다. 상가 주인들이 비공식적으로 주는 일당을 받으며 그는 매일 새벽 이 골목들을 청소했다. 하루 일당은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누가 더 준다고 해도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만큼만 일했다. 과로로 몸이라도 상하면 약간만 더 나갈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감기에라도 걸리면 며칠 동안 열에 시달리며 홀로 외롭게 앓는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돈이라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였다. 처음에는 어르신, 이거 버려주세요. 하며 무뚝뚝하게 돈을 챙겨주던 상인들도 이제는 그에게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할아버지도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에게 말이라는 것이 사치스러운 것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일회용 컵, 찢어진 전단지, 젖은 낙엽들이 그의 손길에 쓰레받기 안으로 모였다. 새벽 공기는 뼈속까지 시렸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다. 그의 몸은 이제 8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이고 있었다. 굽은 허리, 시린 무릎, 떨리는 손가락은 새벽 추위에 더욱 시렸다. 특히 오른쪽 무릎은 비가 오거나 추운 날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이 그를 괴롭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찌릿한 고통이 발끝까지 전해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육체의 고통은 이미 익숙한 것이었다. 젊은 시절 제대로 돌보지 못한 몸은 늙어서 이자까지 쳐서 그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정신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간간히 지나가는 새벽 택시나 오토바이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불빛을 내며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은 그에게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존재들이었다.
청소하는 동안 그는 종종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쉬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뭘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쪼그려 앉아 바닥만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마저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가끔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기도 했다. 굳은 살 박히고 찢어진 손금은 그의 고달픈 삶의 연대기였다. 이 손으로 도대체 뭘 했을까? 그는 그저 물음을 던질 뿐 답은 찾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늘 묻지만 답은 한 번도 찾지 못했다. 해가 뜨기 시작하고 어둠이 걷히며 희미한 가로등이 꺼질 무렵 할아버지의 작업은 끝이 났다. 꼬부라진 허리를 펴고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빛이 감도는 새벽 하늘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작은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따뜻하고 달콤한 그 냄새는 찰나의 순간 그의 메마른 감각을 일깨우는 듯 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끔 해주던 빵 생각에 잠시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는 사치스러운 감정이었다. 간혹 청소를 마친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상인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매번 사양했다. 됐슈. 그는 짧게 대답하고 그 길로 돈을 받아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에게는 따뜻한 차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를 잊게 해줄 알코올과 니코틴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늘 익숙한 동네 편의점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하품을 하며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아르바이트생은 할아버지가 무엇을 살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무심하게 담배 진열대를 가리켰다. 레종 프렌치 한가비우. 그는 낮고 쉰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하루 중 그가 말을 하는 유일한 순간일지도 몰랐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함께 손때 묻은 동전들을 건넸다. 그 동전들 중에는 잃어버린 지 며칠 되었던 500원짜리 동전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동전을 무심하게 바라봤다. 어쩌면 이 돈이 그의 저녁 한 끼를 더 책임질 수도 있는 귀한 돈이었을 테다.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라이터 불이 붙자마자 그는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였다. 쌉쌀한 담배 연기가 그의 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흐릿한 회색빛으로 허공에 흩어졌다. 곧이어 작은 플라스틱 병에 든 소주를 꺼내 조용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그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서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듯 했다. 소주는 40년 전 잊지 못한 상처를 잠시나마 마비시키는 진통제였다. 담배는 그의 허전한 마음을, 소주는 그의 외로운 영혼을 잠시나마 마비시키는 유일한 도구였다. 그는 멍하니 앉아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를 외면하거나 한심하다는 듯이 흘깃거렸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며 아이에게 저 아저씨처럼 되면 안 돼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누구 하나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할아버지도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에게는 말이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말을 섞으면 자신의 초라함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만 같았고 더 이상 남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분주해진 거리는 할아버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상점들은 문을 열고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학교 가는 학생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는 마치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 하나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낡은 원룸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낡은 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다. 계란 한 알도 파 한 조각도 없는 그저 순수한 라면이었다. 꼬들꼬들하게 익은 면발과 얼큰한 국물은 그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한 끼 식사였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다. 라면이 주는 뜨거운 위로 속에 잠시나마 그는 세상과의 단절을 잊을 수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한참 동안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던 그는 문득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끝에는 40년 전 떠나간 아내와 아이의 흐릿한 얼굴이 있었을까? 혹은 무능력이라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자신의 지난 날들이 있었을까? 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저 조용히 라면을 마저 먹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세상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나면 할아버지에게는 무료하고 기나긴 낮 시간이 찾아왔다. 할 일 없이 그는 방바닥에 앉아 낡은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낯설었다. 화려하고 풍족한 세상은 그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뉴스는 온통 그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경제 용어와 정치 이야기뿐이었다. 그는 결국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 종교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연불 소리에 멈췄다. 내용은 이해하지 못해도 반복되는 그 소리는 적막한 방을 조금이나마 채워주었다. 졸음이 쏟아져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밤에 잠을 설치는 횟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불규칙한 식사와 고단한 새벽 노동,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그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어둠이 다시 깔리는 시간, 박영수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아도 이불 속에 몸을 우겨 넣었다. TV는 틀지 않았다. 소리가 그의 고독을 더 크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은 그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활기찬 목소리, 퇴근하는 가족들의 평범한 대화들이 그의 좁은 방 안으로 스며들 때면 그는 베개로 귀를 틀어막았다. 자신이 소음 속에 있다는 사실보다 저 소음 속에 자신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루 중 대부분을 침묵 속에 보내는 이름 없는 존재였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의 희미한 꿈속에서만 그는 말을 할 수 있었다. 희미한 웃음소리, 자신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러나 꿈에서 깨면 다시금 싸늘한 현실과 텅 빈 침묵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2025년 그는 도시의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홀로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무능력이라는 낙인과 고독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이 그저 이어지고 있었다. 침묵이 그의 존재를 정의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40년 전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미련도 희망도 이제는 침묵이라는 거대한 장막 뒤에 영원히 가려진 듯 했다. 그날 새벽이었다. 그는 유독 뼈마디가 시린 것을 느꼈다. 평소보다 더 지끈거리는 무릎 통증은 이제 익숙한 고통의 일부였다. 새벽 청소를 나가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좀 더 쉬자. 그는 그리 생각했다. 눈을 감고 잠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보니 해가 중천이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섰다. 식은 땀이 흥건했다.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늦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한 채 그는 그렇게 며칠을 방 안에서 보냈다.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며칠째 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조금 이상하게 여겼다. 늘 새벽에 정확히 담배 한 갑과 소주 한 병을 사가던 그였다. 처음에는 이제 술 담배를 끊으셨나 싶었지만 뭔가 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존재는 그의 일상에 늘 당연하게 존재했기에 그의 부재는 묘한 공백을 만들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빵집 주인 최 씨는 새벽 골목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할아버지가 쓸고 간 골목은 먼지 하나 없었는데 며칠째 잔쓰레기가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최 씨는 늘 무심하게 지나쳤던 할아버지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거 영수 할아버지가 안 보이네. 몸이라도 편찮으신가? 또 동네 상인들도 하나둘씩 할아버지의 부재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새벽 골목을 청소해주는 어르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결국 빵집 주인 최 씨가 나섰다. 새벽 청소를 가장 일찍 나가는 사람이었기에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졌을 터였다. 최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가 사는 원룸 골목으로 향했다. 낡고 좁은 복도 끝 현관문 앞에 선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딩동.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문틈으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과 퀴퀴한 냄새가 왠지 모를 불길함을 풍겼다.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흔들어도 굳게 닫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최 씨는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다. 영수 할아버지가 며칠째 안 보이는데 혹시 집안에 계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렸다. 잠시 후 119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했다. 굳게 닫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에서는 차가운 침묵과 함께 익숙한 라면 냄새 그리고 시신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진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의 옆에는 며칠 전 먹다 남은 듯한 라면
그릇이 엎어져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성경책이 쥐어 있었다. TV는 여전히 연불 소리를 내보내고 있었지만 볼륨은 최소한으로 줄여져 있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살아온 삶처럼 조용하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홀로 이루어졌다. 부검 결과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의 몸은 이미 오랜 세월의 고통과 노쇠함으로 지쳐 있었던 것이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죽음은 그렇게 그를 고용했던 몇몇 동네 상인들과 경찰,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의 시신은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합동 장례식장으로 보내졌다. 40년 전 그를 떠났던 아내와 아이의 행방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혹은 알아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그의 인생은 도시의 익명 속에 그렇게 묻혔다. 침묵만이 그를 기억하는 유일한 증언이 되었다.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는 아무에게도 말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순옥 할머니의 망각과 기억 그리고 삼복도로의 침묵. 2025년 늦가을 부산 영도 복례동 삼복도로.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집들 중에서도 유독 허름한 한 채 그곳이 이순옥 할머니 78세의 보금자리였다. 밤새도록 바닷바람이 낡은 창문을 두드렸고 싸늘한 새벽 공기가 얇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냉골로 만들었다. 매트리스 대신 맨바닥에 깔린 얇은 요와 이불은 몸의 온기를 채 지켜주지 못했고 할머니의 마른 팔다리는 한겨울 마른 장작처럼 시렸다. 잠결에도 발목과 무릎, 그리고 허리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새벽 5시 반,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장관이 낡은 창밖으로 펼쳐졌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늘 차가운 바닥을 향해 있었다. 삐걱이는 무릎을 간신히 펴고 낡은 이불을 걷어냈다. 뼈마디가 쑤시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전해지는 냉기에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순옥 할머니의 방은 세월의 덮개가 앉은 먼지와 함께 쾌쾌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천장에는 검은 곰팡이가 그림처럼 피어 있었고 창문 모서리에는 검은 물때가 진하게 남아 있었다. 이 작은 흔적들은 마치 할머니의 지난 고단한 세월처럼 지워지지 않는 멍자국 같았다. 방 한구석에는 빛바랜 자개 장롱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젊은 날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었다. 장롱 위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 여러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갓난아이 때부터 시작해 학사모를 쓴 채 활짝 웃는 세 남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큰아들은 의젓하게 학사모를 쓰고 둘째 딸은 수줍게 미소 지었으며 막내 아들은 아직 앳된 얼굴로 손가락으로 V비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미국에서 보내온 사진 속에는 낯선 금발의 백인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낯선 중년의 남녀가 있었다.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젠가 그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까봐 매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나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자식들의 얼굴마저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기억은 조각조각 부서져 마치 잡히지 않는 꿈처럼 손끝에서 빠져나갔다. 우리 애들은 다 미국 가가지고 잘 살아. 한국에 오라고 해도 다들 바빠서 못 온다네. 가끔 폐지를 받으러 온 고물상 직원이 할머니, 자식들은 뭐하나? 하고 물어올 때면 할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으스대듯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자랑스러움보다 깊은 한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이유였던 삼남매는 할머니가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벌어들인 돈으로 물 건너 유학을 갔다. 자신은 끼니를 거르면서도 아이들 등록금만은 기어이 맞춰 보냈다. 식모살이, 봉제공장 미싱사,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전전하며 푼돈을 모아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붙였다. 비행기 값이 없어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성공이 자신의 모든 삶을 보상해 줄 거라 굳게 믿었다. 그렇게 삼남매 모두는 미국에 정착했고 시민권을 얻고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매달 생활비랍시고 푼돈이라도 잊지 않고 붙여왔고 1년에 한 번쯤은 엄마 잘 지내시죠? 하는 안부 전화도 걸려왔다. 그러다 차츰 연락이 뜸해지더니 12년에 한 번, 그것도 길게 통화하는 법 없이 짧게 끝나기 일쑤였다. 한국어로 통화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애써 서운함을 감췄다.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녀에게 국제 전화는 항상 낯설고 두려운 벽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는 전화벨이 울려도 놀라지 않았다. 수신자 표시에는 낯선 미국 번호만 찍혀 있었고 그 전화마저도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걸려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제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라 그저 무거운 휴대폰을 내려놓을 뿐이었다. 그녀는 잊혀졌다. 가족들에게, 세상에게 거의 무연고 노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망각 속에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앉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밥에 차가운 물을 말아 김치 몇 조각을 올려 먹는 게 전부였다. 김치는 복만 할아버지, 순애 할머니처럼 버스 타고 가락동까지 갈 여력이 안 돼요. 동네 슈퍼에서 가장 싼 포기김치를 반이 반쪽만 잘라 조금씩 사다 먹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온 김치마저 아껴 먹으려 노력하는 중이었다. 이빨이 시려 차가운 물에 만밥도 단단하게 굳은 김치도 씹기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느릿느릿 씹어 삼켰다. 살아남기 위한 의식이었다. 식사가 끝나면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비좁은 부엌 한편에 쌓인 낡은 폐지 더미를 바라보았다. 그 더미는 오늘 그녀의 하루를 책임질 몫이었다. 할머니의 유일한 일과는 폐지 줍는 일이었다. 삐걱이는 걸음으로 집을 나선 할머니의 손에는 낡고 녹슨 손수레가 들려 있었다. 바다 바람이 쌩쌩 부는 영도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일은 78세의 노인에게는 매일이 고통이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욱신거렸다. 발목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뻐근했고 손목은 늘 붓고 시렸다. 그러나 발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조차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국민연금도 노령연금도 없었다.
젊은 시절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그녀에게 남은 건 이 낡은 몸뚱이와 자식들에게 물려준 모든 것을 잃은 공허한 뿐이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영도의 풍경은 할머니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길가에 버려진 박스와 신문지 조각들이었다. 식당 앞 쌓여 있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 놓인 광고 전단지를 줍고 공사 현장 구석에서 버려진 고철 조각을 발견하면 희미하게 빛나는 눈으로 그것들을 주워 수레에 실었다. 간혹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오는 동네 주민들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는 그의 삶이 너무나 길고 복잡하고 슬펐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자식 이야기와 지금의 초라한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했다. 점심때가 되어도 할머니는 집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수레를 끌고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가지고 나온 낡은 비닐봉투 안에는 딱딱하게 굳은 식빵 조각 몇 개가 전부였다. 김이 나는 따뜻한 밥 대신 그녀는 매일 메마른 식빵을 씹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식빵을 씹었다. 씹을수록 목이 메었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팍팍하고 메마른 맛이었다. 공원에는 활기 넘치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있었고 벤치에는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통화하고 행복한 웃음을 나누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미래를 꿈꾸고 현재를 즐기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았다. 할머니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지도 모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왜 자신이 이토록 외로운가? 왜 자신의 삶은 이토록 고독한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다. 폐지를 가득 채운 손수레는 언덕을 오를 때마다 할머니의 어깨를 짓눌렀다. 수레를 끌고 산복도로를 오르는 할머니의 모습은 흡사 거대한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시시포스 같았다. 손수레의 바퀴가 자갈밭에 걸려 삐걱거릴 때마다 할머니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야 했다. 끈으로 손목에 묶인 손수레의 무게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할머니는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오후 늦게까지 폐지를 주워 고물상으로 가져갔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받아들 때면 할머니는 그날 하루의 생존을 겨우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오늘 받은 돈으로는 전기세와 가스비 일부를 내고 남은 돈으로는 내일의 식량을 걱정해야 했다. 돈을 손에 쥐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한숨만이 새겨졌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탈진한 듯 낡은 마루에 주저앉았다. 해가 저 어둑해진 방은 스산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 빛은 할머니의 방까지 닿지 못했다. 자식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미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락하면 그들의 삶에 폐를 끼칠까봐
그들마저 완전히 떠날까봐 두려워 더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순옥 할머니에게 자녀들과의 단절은 부모의 책임이자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기 연민이었다. 내가 가난해서 자식들한테 민폐만 될 거야. 그 생각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의 밤은 깊고 길었다.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면 할머니는 오래된 바느질 상자를 열었다. 낡은 상자 속에는 색색깔의 실타래와 바늘, 그리고 삼남매가 어릴 적 입었던 낡은 옷 조각들이 고이 접혀 있었다. 막내가 돌잔치 때 입었던 색동 저고리에서 오려낸 한 조각. 첫째 딸이 처음 학교에 갈 때 입었던 교복 치마에 해진 천 조각. 둘째 아들의 첫 양복 바지 밑단. 할머니는 그 옷 조각들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천 조각들이 할머니의 마른 눈가에 닿을 때면 흐릿한 옛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시간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대화 엄마. 하고 부르던 정겨운 목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울리는 듯 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짚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누구인지도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마치 파도에 쓸려온 조개 껍데기처럼 시간의 흔적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섬 같았다. 그녀의 삶은 기억과 망각의 경계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밤은 고독하고 길었으며 그녀의 육체적 고통은 잠시라도 잊게 해주지 않았다. 잠이 들면 아이들이 자신을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치는 꿈을 꾸기도 했고 깨어나면 현실의 막막함이 그녀를 덮쳤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거실에서 작은 다과상을 차렸다. 식빵 조각과 방에 있던 오렌지 한 조각, 그리고 오래전 사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주스가 전부였다. 낡은 상 위에는 자식들의 사진을 꺼내어 놓았다. 아가들아, 잘 지내지? 엄마는 늘 너희들 생각하고 있어. 혹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엄마 기억이나 할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식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대화하듯 혼자서 중얼거렸다.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외면한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혼잣말이었다. 그녀는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렇게 망각과 기억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산복도로의 굽이진 언덕길처럼 그녀의 삶도 늘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었다. 가끔 아랫동네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음식 냄새나 젊은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지만 그 소리들은 그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 뿐이었다. 희미한 달빛이 낡은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2025년 이순옥 할머니의 삶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외로이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자식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혹은 적어도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소망마저도 희미한 꿈처럼 멀어져 가는 듯 했다. 그녀는 그렇게 기억 속에 파묻힌 채 영원히 잊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언젠가 아이들이 자신을 찾아와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바랄 뿐이었다.